네, 스피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경비 책 역사 토크 투데이 두 번째 시간, 저는 정호진입니다. 지난주 첫 방송은 제 개인 사정으로 우리 김주은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아주셨는데요. 앞으로 김준혁 교수님과 함께 매주 수요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7월 27일 수요일 김준혁 교수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이슈를 역사 토크로 만나겠습니다. 김준혁 교수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예. 네. 첫 방송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호응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하여튼 첫 방송에 일부러 좀 센 이슈를 좀 잡았거든요. 그래도 뭐 지금 이제 그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예. 가장 핫한 대한민국의 인물이어서 그와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명성황후에 대한 비교를 하는 방송이었는데 반응이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교수님과 함께 정말 뜨거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호진 선생님 자체가 벌써 이 대단한 분이어서 아유,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 대한민국 연일 핫 이슈가 막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교수님?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 이슈는 경찰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제일 첫 방송이 경찰과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문자 주고받았던. 예, 그래서 하여튼 그 경찰 지금 이제 국 신설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핫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과거 우리 역사 속에서의 어떤 경찰의 역사, 민주적인 통제하에 발전시키려고 하는 경찰의 어떤 발전된 내용, 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보니까 30일로 예정됐던 경찰 전체 회의가 사실은 자진 철회돼가지고 그것 또한 또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요. 오늘 김준혁 교수님과 함께 대한민국 과거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찰 제도에 대한 역사 문제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찰 역사에 대해서 일단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혹시 저 우리 역사 속에서 포도청 뭐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포도대장. 예. 네, 포도대장. 조선시대 때 포도대장. 오라를 받아라. 뭐 이런 기억이 나죠. 예. 예. 포도청은 일단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 아니 뭐 포도청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지금 시간이 50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긴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포도대장 하면은 굉장히 그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갖겠죠. 중국에도 포도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우리도 같이 이제 포도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도적을 갖다 체포한다. 이런 이야기가 포도인데, 포도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딱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이제 좌포도, 우포도. 좌포도, 우포도. 예, 그래서 포도대장이 사실은 둘이에요. 예, 둘인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도적을 잡는 일도 하지만 술라라고 해서 이제 요즘 경찰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순찰하는 그런 역할도 좀 했었죠. 기본적으로 그 포도청은 사실은 굉장히 좀 무서운 조직인데 왜 그러냐면 죄인들을 잡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선시대 포도청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 독립기관이라는 거예요. 아, 독립기관이었다는 건가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 경찰이 그 1991년에 독립기구가 됐지 않습니까? 행안부의 그 내무부에서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기구가 됐는데 우리가 포도청 하면은 당시에 뭐 형조 안에서 이렇게 그 컨트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2호 예병 형공 그 6조가 있는 그 안에 형조가 사법을 담당하는데 형조로부터 독립돼서 포도청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선조들도 그런 그 포도청에 오늘 같은 경찰의 어떤 독립기구를 인정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건 그 자세히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제가 지난주에 오늘 주제 하려고 공부를 엄청 했답니다. 워낙 또 역사학자시니까 역사의 조예가 깊으시죠. 교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포도청과 관련해서 제 또 전공은 아니고 저는 이제 조선 후기 군사정책이 제 전공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도 기구가 군사적 측면과 연대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자세히 하려고 논문들을 좀 여러 편 읽어보니까
아주 매우 독특한 예. 그런 조직의 어떤 운영 논리가 좀 있더라고요. 많은 국민분들도 포도청이 독립적인 기구였다라는 부분들은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또 궁금한 게 보면 조선시대 때 포도청도 있고 의금부도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사약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의금부가 담당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같은 사법기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사법기구 하면 요즘 검찰하고 유사한 곳이 사헌부 예, 뭐 예, 이렇게들 사헌부. 이야기하고 또 의금부가 있고 포도청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차이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기본적으로 모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포도청에서 하는 거예요. 아, 모든 조사는 기본적으로 포도청에서 예, 한다. 포도청에서 하고 포도청에서 이제 조사된 내용이 이렇게 의금부로 가게 되는데 의금부는 요즘으로 치게 되면은 광역수사대 이상 되는 정도 중요한 기구인데 주로 이제 양반 사대부들, 양반 예, 사대부들이요. 또 양반의 여인들, 예. 또 종친들. 그러니까 그 일반 백성들의 상당수는 다 포도청에서 담당하는데 그런데 이제 포도청에서 담당할 수 없는 신문제 사회에서의 고위직들 예, 이런 예.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의금부에서 담당을 하죠. 그런데 의금부는 아무래도 이제 포도청보다는 좀 높은 기구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제 왕의 명을 받아서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막 사약을 내려가는 게 금구도사 직접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의금부에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취조가 좀 강해지고 그리고 의금부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왕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약간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왕족,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나눠서 있고 뭐 이렇게 수사를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공수처 느낌도 드는데요, 의금부가? 뭐 상당히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의금부하고 매우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사는 포도청에서 하고 고위 왕족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는 의금부에서 하고 네. 지금도 사실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경찰한테 수사권이 많이 이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선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이랑 상당히 많이 유사한 제도가 이미 그럼요. 갖춰져 있었던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나름 굉장히 합리적인 국가 운영 체제를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 일단은 조선시대 때 지금 포도청, 의금부 살펴봤는데요. 이제 또 시기를 이제 좀 더 가까이 하면 일제강점기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하면 저는 딱 생각나는 게 일본 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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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서운 순사부터 생각나는데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경찰 제도가 좀 어떻게 됐었는지 그리고 이 순사라고 불리는 이 친일 경찰들이 많이 양산됐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굉장히 그 재미난 말씀을 하셨는데 순사 예. 옛날에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울면은 네, 뭐라고 맞습니다. 불렀죠? 순사 온다 그러면 순사 온다 그러면 눈물 뚝 예. 붙이고 예. 호랑이 온다 그러면은 뭐 아이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데 순사가 온다 그러면 애들이 멈췄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많이 민주화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약간 불신을 갖고 있는 것들 또 실제로 그 대한민국 경찰이 해방 이후에 굉장히 강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던 것들이 바로 일제강점기 시절의 경찰 제도 그런 순사들이 이제 너무나 국민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데 아마 그 과거 국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그 조선총독부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헌병 경찰 제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 예. 그러다가 이제 1919년 우리 이제 3.1 만세 투쟁이 벌어지고 나서 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문화 통치로 바뀌면서 보통 경찰 제도로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헌병 경찰 제도와 보통 경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실제 내용은 같았던 것이고요. 일본이 그 이제 대한제국을 조선으로 바꾸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식민지하면서 통치를 할 때 철저하게 경찰에 의해서 통치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경찰들이 모두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다녔고 그래서 이 경찰들이 구타, 고문, 살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의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지 않고 거의 뭐 강압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당시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조선 민중들, 우리 조선의 백성들을 갖다 가장 힘들게 했던 것들이
바로 친일 악질 경찰들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여러 영화를 보면 그때 당시에 뭐 경찰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밀정? 네. 예, 봤을 때 송강호 배우가 나왔던 역할이 경찰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경찰이었는데 의열단에 있는 김원봉, 약산 네. 김원봉 선생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의열단에 가입하고 뭐 등등 하는 속에서 폭탄을 또 국내 가져오고 이런 일들도 많이 뭐 이게 뭐 실화인지 영화에서 담겨 있었는데요. 이게 뭐 실제 있었던 일입니까? 예, 황옥 경부 사건이라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황옥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예. 경부, 경부면은 오늘로 치면은 경무관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인들이 이제 오늘날 가장 낮은 순경, 예, 순사 예, 이렇게 예. 부르지 않습니까? 그 순사가 이제 조선인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있고 실제로 당시 그 일본 순사들보다 일본인 순사가 아니라 조선인 순사들이죠. 일본인들은 이미 그 좀 높은 단계에서부터 예, 예. 출발을 했던 것이었고요. 또 실제로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월급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일본인하고 조선인하고 똑같이 출발해도 급여가 일단 2.5배 이상 예. 차이 나는 걸로 이제 2.5배요? 우와.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대부분이 다 요직을 이제 차지하고 지금 이제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대 뭐 네. 축소 폐지 뭐 이런 이야기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2.2% 되는 경찰들이 전체 뭐 경무관 이상을 뭐 장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들에 대해서 이제 경찰대학 출신을 약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포용 작전을 하려고 예, 하는 예. 건데 이게 일제시대 때 실제로 일본인들이 고위직은 다 차지하고 조선인 그 경찰들이 다 하위직을 차지하게 됐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황옥 같은 사람이 경부 지위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엄청나게 예, 그 친일 행위를 했었던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사실은 예.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러다가 이 황옥이 실제로다가 김원봉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김원봉한테 감동을 받고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독립운동가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 황옥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독립운동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황옥은 이제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실제로 예. 폭탄을 갖고 들어와서 종로경찰서 폭탄 투하하는데 역할을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옥 같은 그 경찰 출신으로 이렇게 독립운동에 은밀히 참여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주 극소수였다. 아주 극소수였다라고 예, 예. 하는 것이고, 일제강점기의 경찰들의 대부분이 어떤 조선의 백성들을 갖다 착취하고 괴롭히는 소위 말해서 식민지 통치에 있어서의 가장 최전선에서 조선 백성을 괴롭혔던 그런 그 세력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참 좀 이렇게 굉장히 악질적이고 고의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말단에 있는 이 순사들은 조선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선인이 조선인을 탄압하고 괴롭히는데 앞장서게끔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로도 사실 당시에 조선 많은 백성들이 굉장히 좀 아파하고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 일본이 그 다른 나라 대만 식민지 통치하고 우리나라 식민지 통치하고 시스템이 달라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럼요. 그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은 당시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식민지 통치와 관련된 그 내용을 군주한테 교육시키는 내용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거기에서 식민지 통치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군사권과 외교권을 뺏고 그 나라의 그런 재산을 갖다 뺏어가는 건데 그런데 식민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부의 통치,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행정권, 예. 행정권과 치안권, 이것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본이 대만을 통치할 때 그 행정권에 대한 부분은 대만한테 넘겨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대만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우리처럼 그렇게 악감정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매우 특이하게, 그러니까 우리 민족한테 열등감이 많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본이 그런 행정권을 갖다 같이 조선 총독부가 장악하고 특히나 조선 백성으로 하여금 조선인을 괴롭히게 하는 그런 경찰 제도를 갖다가 만들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 내부의 갈등을 만들게 된 가장
나쁜 선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 조선 민족끼리의 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한 이런 제도를 했다라는 것이 약간 좀 선톡한 느낌이 들 정도로 하네요. 일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예. 그 지금 황옥 경부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약산 김원봉 선생과 관련된 얘기를 또 놓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워낙 그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고 밀양 사람 김원봉입니다. 예. 딱 그러면서 영화 그 밀정인가요? 예. 네, 거기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는 북한으로 가게 된 원인이 많이들 회제되는데 그게 그 일본 순사 출신이죠. 경찰 출신의 노덕술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덕술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도대체 노덕술 좀 어떤 경찰이었습니까? 노독술은 뭐 말 그대로 친일 경찰의 대명사죠. 그래서 노독술에 의해서 고문 조작 사건들이 만들어지고 고문 조작 예, 사건이요. 노독술이 가장 잘한 게 어떤 그 조작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에 참 많은 사람들을 고문을 하다가 죽이게 됐죠. 그러면 이제 해방 이후에 이런 친일 악질 경찰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뭐 우리 많이들 아시겠지만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 더 많이 아실 텐데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미군정이 친일 경찰들을 그대로 다 끌어안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해방 이후에 경찰들이 정권에 야합하고 정권에 의해서 국민들을 갖다 괴롭히는 이번에 유사명 그 총경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경찰들이 과거 민주인사들 탄압했던 이 부분들 이것이 바로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일들 때문이었다라고 했던 건데 이거의 출발이 미 군정이 바로 조선은 이 나라를 갖다가 어떤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점령군으로 들어오면서 점령을 하기 위해서 당시 조선총독부 체제하에 있었던 경찰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노독술 같은 사람들이 다시 도망 다니다가 와서 고위직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 노독술이 아까도 밀양 사람 뭐 이야기했지만 김원봉이라는 분이 밀양의 영남로라고 있어요. 영남로 앞에 그 대규모 밀양강의 모래밭이 있는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약산 김원봉을 갖다 환호하고 독립운동가 김원봉을 갖다 온 곳에 기뻐하고 했는데 그 약산을 갖다 빨갱이라고 해서 잡아다가 고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원봉의 따귀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약산이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7일을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7일을요? 7일을 울고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내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순사들한테도 따귀를 맞은 적이 없는데 해방된 나라에서 친일 경찰 출신한테 따귀를 맞았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해서 짐 싸들고 월북을 해버린 거죠. 굉장히 치욕적이었을 것 같고 배신감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약산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 당시 보니까 일제 경찰들이 내건 현상금이 가장 그 높은 현상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백범 김구 선생하고 같은 정도 수준으로 100만 원이어서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320억 원 정도 현상금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일본 조선총독부를 가장 떨게 했던 독립운동가인데 조선인 출신의 일제 친일파 경찰한테 따귀를 맞고 수모를 당하고 얼마나 참 치욕적이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참 이런 아픈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보면 사실 친일 경찰이 한 명으로 끝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노독술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좀 많은 인물들이 있고 이게 또 이어지면서 나중에 반공경찰로 또 친일에서 반공경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뭐 김창룡 반공경찰 대명사인 김창룡 이런 사람도 있었고 이들에 의해서 고문 기술을 또 전수받고 참 이걸 전수받는다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는 않는데요. 보면 수많은 민주인사를 또 고문했고 했던 대명사가 또 현대에 들어서 이근한. 이근한이죠. 예, 이근한이라는 또 이 고문 기술자 이근한 이름이 좀 악명이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인물인가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뭐 우리 소장님도 이근한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부러 이제 방송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그 이영희 선생님 돌아가신 이영희 선생님께서 쓰신 글을 좀 읽어봤는데 자기가 사상의 은사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근한을 만났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냥 고문 좀 당하다가 술술술술 다 불었다는 거예요.
이영희 선생님께서. 예, 이영희 선생님께서. 이영희 선생님도 이렇게 예. 그 제가 당시 민주인사들이 남영동에 끌려가서 어떻게 고문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제가 당시 고문 받았던 분들한테 자세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대원로 목회자 목사님, 민주인사였던 목사님 70이 넘은 분들을 옷을 다 벗기고 회초리를 들고 와서 벽에다 세워놓고 성기를 때리면서 이렇게 모욕을 주는 고문 이런 것들을 당시 한 거예요. 이런 모욕을 주는 고문들 그리고 몸 안을 갖다가 이 뼈를 갖다 뽑아내는 그 고문들 그러니까 이 일제강점기에 손톱을 갖다가 뽑아내는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심한 건데 표가 나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표가 하나도 나지 않지만 몸 안에 어깨뼈를 갖다 뽑아낸다든가 그렇게 다시 붙이게 해서 붙이는 고통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노독술서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것들인데 김창룡으로 이어지면서 이 고문들을 기술을 이근한이 그대로 다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김근태 의원을 갖다 전기 고문을 끊임없이 시켰던 거죠. 그래서 70년대 민주인사들 거기에 노독술로부터 이어졌던 고문 기술자들의 대명사였던 이근한이 계속해서 고문을 통해서 엄청난 탄압을 하고 그들에게 거짓 조작 사건들을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갖다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죠.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경찰이 지금 뭐 예전에 이제 민주화 이후에 굉장히 많은 반성들을 실제로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상하게 회귀하는 독재 국가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죠. 그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고문님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상황인데도 굉장히 좀 섬뜩하고. 그래서 이영희 선생님이 쓰신 글에 보면 그런 날이 있어요. 그 우리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원님, 김근태 의원님이 이근한한테 고문을 받았잖아요. 고문을 받았는데 자기는 너무 무서워서 이근한 얼굴도 못 봤다는 거예요. 예. 이만한 그 덩치 쓴 사람 불곰이다 뭐 별명이 그랬지 않습니까? 딱 와서. 근데 그 김근태 의장은 이근한의 얼굴을 그 고문을 받으면서도 보고 기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근한을 찾아내서 그래서 감옥에 보낸 그래서 김근태는 불굴의 전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의 독립운동가를 비롯해가지고 해방 후에 그리고 이 경찰들이 친일 경찰들이 반공 경찰이 되고 우리 국민들한테 가진 고문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전수하면서 이제 87년 민주화 항쟁이 전까지 악명 높은 일들이 많았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경찰 관계자분들은 굉장히 섭섭할 수도 있지만 정권의 충견이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몽둥이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좀 흥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이제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고문을 받던 중에 박종철 열사가 고문치사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경찰 같은 경우 이 박종철 열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87년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 이외에도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80년대 가장 대표적인 경찰의 무도한 행위, 있을 수 없었던 행위, 이거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권인숙 의원, 예전에 이제 그 이대 교수를 하셨었죠. 권인숙 의원이 당시 학생운동하고 또 그 뒤에 노동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천경찰서에 이제 체포가 됐었죠. 그래서 그 조직을 좀 다 이렇게 불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권인숙 의원이 이제 당당하게 맞섰는데 그때 그 권인숙 당시 이제 젊은 학생이었는데 여성에게 치욕적으로 옷을 다 벗기게 했죠. 옷을 다 벗기게 했고 만약에 제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강간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 당시 여대생한테 당시 경찰 최모 경찰이었죠. 최모 경찰과 다른 경찰이 있었는데 거기서 직접 우리가 아예 성폭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이것은 과거에 조선시대 때 신분제 사회에서도 없었던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제강점기 시절에 부지기수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선의 여인들을 잡아다가 거기서 취조를 한다는 명분으로다가 성폭행을 자행했던 일들이
그대로 이 죄의식 없이 미군정 시기에 또 70년대, 80년대 그런 일부 뭐 전체는 아니지만 예, 예. 소수의 어떤 그 고문 경찰들 혹은 소수의 아주 반공 의식이 투철했던 그런 경찰들한테 그냥 그대로 전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성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체 생각하지 않고 고문을 자행하는 거기에 더해서 성고문을 단순하게 이런 폭력을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성고문을 가하는 그런 고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찰 역사에서 치욕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렴풋이 제가 그때 당시에 좀 어린 나이였던 것 같아요. 1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이 정말 대한민국 발칵 뒤집어 놨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충격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도 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뭐 이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런데 네. 당시에 그 경찰들이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갖다 은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했었고 거짓 조작된 내용으로다가 언론에 보도하기도 했었죠. 그때 당시 지금 이제 돌아가신 조용래 변호사님, 예, 조용래 변호사님께서 이제 전태일 열사 전기를 쓰셨던 조용래 변호사님이 당시 그 권인숙 여대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변호인을 맡으면서 그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던 거죠. 만약에 그 권인숙 학생 혼자였었다고 한다면 그 진실은 밝혀내지 못했을 텐데 조용래라고 하는 시대 선구자 또 매우 뛰어난 변호사가 당시에 그 일을 하면서 세상에 실체를 밝혀내게 된 것이고 그런 일들이 저는 뭐 나중에 자연스럽게 1991년에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된 기구로 발전하는 주요한 역할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를 쭉 추이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도 그렇고 해방 이후도 그렇고 7, 80년대 군사독재 정권까지 오는 속에서 경찰이 보면 사실은 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권의 하수인 역할, 정권에 반대하거나 비판하거나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진짜 몽둥이로 때려잡는 이런 역할을 했던 부분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1991년이죠. 그 독립외청으로 경찰이 나오게 됐던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어쨌든 경찰 내부에서도 왜 민주주의자들이 없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경찰이 단순하게 친일파 출신들로만 그렇게 구성됐던 건 아니에요. 초기 이제 미군정이 시작되고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경찰이 어떤 체제가 갖춰 나가는 과정에서 독립운동가 출신들도 경찰에 투신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군대도 역시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경찰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어떤 정권의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역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역할. 그것이 과거에 사실 우리 개념엔 협객이라는 게 있거든요. 협객. 예, 협객. 이 협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이제 그 조선시대 포도청에서 아주 유명한 이제 포도사들 존재합니다. 포도대장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악소배라고 악소배요? 예, 조선시대 때 조직폭력배를 악소배라고 불렸는데 악한 어린 무리들이다라고 하는데 당시 조선시대 때 악소배들이 정말 지금 조직폭력배 이상으로 무서운 조직들이에요. 사람들 잡아다가 뭐 고문치사하는 일들 뭐 또 협박하고 죽이고 살해하고 이런 일들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지켜서 보통의 백성들을 갖다가 구제하려고 하는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당시에 어떤 포도청에서의 어떤 협객 정신 같은 거였는데 이런 정신들을 이었던 민주 경찰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돼서는 경찰의 위상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부 반성론이 굉장히 커져 나갔고 또 91년만 하더라도 이제 노태우 정부 시기에 노태우 이제 소위 말해서 보통 사람들의 시대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더 이상 군사 정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항변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그 내무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경찰청을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 경찰의 날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10월 21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렴풋이 한번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1945년 네, 경찰의 날이 제정됐더라고요. 근데 왜 이 날로 제정됐는지 다시 한번 요거 조금 역사가 지금 91년으로 왔지만 다시 한번 좀 앞으로 돌리면서 잠깐 요거를 좀 알아야지. 아니,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10월 21일이 경찰인 날인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걸 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1945년 10월 21일 날 미 군정 경무국이 만들어진 날이에요. 미 군정 경무국이 예, 생긴 미 날. 군정 경무국이. 예.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미 군정에서 어떤 경찰청을 만든 날이 예. 10월 21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 군정이 만든 경무국은 조선 백성들을 점령군으로서 점령하는 사람 입장에서 통치하려고 하는 의도가 매우 컸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경찰의 날이 10월 21일 날 만들어진 이것이 저는 좀 변경되어야 된다. 경찰의 날을 그럼, 바꿔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주체적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 경찰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날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제가 예, 무슨 예. 경찰 행정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그 내용까지는 깊이 판단할 수 없겠지만 경찰이 여러 가지 국가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다가 뭐 이렇게 그 안 좋은 일로 많은 사람들이 뭐 순직했던 날일 수도 예. 있는 것이고 아니면 경찰을 통해서 뭔가 기념비적인 일이 있었던 날일 수도 있는 것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우리 민족이 우리 또 한국 현대사에서 어떤 경찰이 가장 기쁘게 뭔가 역할을 했던 그 날로 변경해야지 10월 21일 날로 하는 것은 사대적이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군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경찰의 날을 그대로 경찰 제도의 출발 날을 경찰의 날로 하는 것은 사대적이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중심적으로 우리 주체적으로 맞게 대한민국 얼마나 지금 위상이 큰 나라입니까? 그러면 그럼요. 여기에 맞춰서 경찰의 날도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말대로 경찰의 날도 이제 주체적인 우리 입장에서 경찰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미 군정이 경무국을 만든 날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경찰의 날을 새롭게 좀 조명하고 날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게 필요치 않냐.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경찰의 역사가 사실은 굉장히 질곡지고 뭐 정말 많은 그 국민들로부터의 비판과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협객 정신을 갖고 있는 경찰도 있었고 민주경찰도 사실은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국 총경회의가 진행된 곳이 아산 그 경찰 인재 개발 최규식 홀 네. 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규식 네. 어떤 분이신지. 왜냐하면 경찰 인재개발위원회에서 최규식 홀이라고 이름을 졌으면 상당히 의미 있는 분일 것 같거든요. 최규식 홀. 이제 제가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최규식 홀에서도 강의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최규식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확인했더니 1972년에 이제 그 유명한 김신조 난파 사건, 그러니까 예. 당시에 그 박정희의 목을 따겠다라고 해서 그 이제 북한에 있는 특수 부대원이 이제 그 청와대로 진격 작전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오늘로 치게 되면 이제 자하문이죠. 예. 자하문 그 일대에서 청와대로 이제 진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김신조 그 일파가 청와대 뒤쪽으로 넘어오는, 그러니까 숙정문 쪽으로 넘어온 팀이 있고 또 자하문 쪽으로 넘어온 팀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최규식 이분이 종로 경찰서장이었어요. 당시 종로 경찰서장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직접 뭔가 그 군인들이 복장을 하고 오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경찰들이 지금 검문을 했는데 이상하다라고 해서 직감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해서 서장이 직접, 보통 서장들이 직접 나오지 않거든요. 예. 서장이 직접 경찰들이 이끌고 나와서 이제 그 당시 김신조 관련된 북한 특수 부대원들과 이제 조우를 하게 됐고 거기서 직접 이제 나와서 당신들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다가 결국 이제 총에 맞아서 숨진 분이시죠. 그런 측면에서 그 대한민국 경찰 역사에서 가장 좀 자주적이고 그러면서도 부하들을 굉장히 사랑했고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나가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고위직들이 보통 그렇게 안 그렇죠. 하는데 밑에 있는 그 무슨 자기 하위 말단 직원들 먼저 내보내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역할을 해서 지금 가장 존중받는 경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규식 콜 이렇게 이름 붙여지고 있죠. 김준혁 교수님께서는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강의도 많이 하셨으니까 또 다른 홀도 있을 텐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차일혁 홀이라고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차일혁 이분은 또 어떤 분이신지?
제가 사실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교수님께서 존경하시는 경찰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분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분은 하나의 지금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하자면 예. 예전에 이제 빨치산 토벌대 대장으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토벌을 하다가 빨치산이 놓고 간 소 2마리를 예. 이제 당시 경찰들이 잡아먹자 이럴 예, 때 예.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바로 우리 그 백성들의 건데 이걸 어떻게 잡아먹느냐. 그래서 그 소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적어가지고 신문 광고에 냈어요. 주인이 찾아가라. 신문 광고를요? 예, 그때 당시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소 주인이 와서 그 소를 찾아간 사람입니다. 이 차이력 그 경무관은 독립운동가 출신이에요. 독립운동가 출신의 당시의 의열단 경찰. 단원 김지강의 제자고 황포군관학교 출신이고 조선의용대 그러니까 예. 김원봉 이런 분들이 있었던 조선의용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아주 올곧게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해방 이후에도 친일 경찰, 일본인 경찰들이 미군정의 보호를 받아서 있었던 미화 경부를 아예 김지강 이분하고 같이 가서 저격해서 죽인 장본인이기도 한 인물이었는데요. 가장 올곧고 청렴하고 이념을 초월해서 빨치산 대장이었던 이현상, 이현상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살되고 난 이후에 서울에서 이제 막 국민들한테 막 공개했거든요. 버려진 그 이현상을 이렇게 시신을 섬진강에서 화장해서 버렸던 이렇게 섬진강에서 화장해 갖고 뿌려주었던 인물인데요. 저는 인간적이고 또 민족적이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민주주의적이었던 이 차이력 총경을 굉장히 좀 존경을 하고 있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들이 차이력 이분을 갖다가 가장 존경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빨치산과 대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토벌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 하면 남부군 대장 아닙니까? 그렇죠. 체포하고 사형당하고 나서 화장을 직접 해줬다. 이거는 보통 그 경찰로서는 하기 어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고요. 좌천되지 않았나요? 그럼 좌천 아닌가? 좌천되죠. 당연히 좌천되죠. 좌천이 안 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공산주의자라고 직접 조사를 받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빨치산 토벌대장이 공산주의자라고 조사를 받는. 그러니까 당시에 친일 경찰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땅에 이 사람 같은 건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실제로 자 여기서 되게 차이력이 왜 중요한 사람이냐. 당시 미 군정이 모든 경찰들한테 무조건 빨치산들 다 사살해라. 빨치산 부역자들 다 사살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명령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이 명령을 거부했다고요? 그렇죠. 왜 거부를 하느냐. 그 부역자들은 진짜 그냥 부역자들이다. 경찰이 시키면 경찰이 시키는 대로, 빨치산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런 것들이다. 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무조건 다 같이 감옥에 보내고 사형시켜야 되느냐. 이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명령,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항거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명령이 내렸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 60년 전, 70년 전에도 정말 그 잘못된 명령이 내려오게 되면 그것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고 올바르게 경찰의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차이력 같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경찰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시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서슬퍼했을 것 같은데 좌천이 되든 뭐 되든 상관없이 본인의 적극적으로 부당함에 대해서 알리고 이렇게 나섰던 제가 하나 경찰분이 계시다는 조금 더 거는 기왕 이야기 나온 김에 이야기하면 화엄사 가보셨죠? 화엄사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남아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된 게 차이력 이분 때문이에요. 이 차이력 경찰 이분 때문에? 네. 당시에 그 지금 화엄사를 불질러라. 왜냐하면 빨치산들이 여기 와서 있을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차이력한테 명령이 떨어졌는데 차이력 이 당시 대장이 화엄사 대웅전 문짝 2개를 빨리 문짝을 떼와라. 문짝을 불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제가 문화재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 이 절을 불태우는 것은 반나절이면 되지만 이런 절을 세우는 데는 1000년이 걸린다. 와, 대단히 멋진 그래서 얘기네요. 문짝을 띄면 모두 보이기 때문에 빨치산들이 이렇게 감히 이 안에 숨을 수 없을 것이다. 문짝만 띄우죠. 그래서 이걸로다가 감봉받았어요. 이걸로 감봉받았다고요? 아니 만약에 그때 당시에 차이력 이분께서
상부의 지시를 받고 화엄사를 몽창 불태웠으면 지금 남아 있는 게 없죠. 예. 이분은 세계문화유산도 못 됐겠죠. 그래서 화엄사 입구에 차이력 공덕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덕비가 있군요. 네. 다음에 화엄사를 가게 되면 정말 이 차이력 이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공덕비 한번 가는 것도 우리 시청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이거 대단한 분이시네요. 아마 그때 그런 거 아닐까요? 이 화엄사나 이쪽이 지리산이고 빨치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근거했을 테니까 몽창 다 불태워라 뭐 이런 거였겠죠. 실제로 당시 화엄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불이 탔죠. 그 유명한 뭐 천은사, 예, 그 완전히 다 불타버렸고 그 지리산 안에 있는 유명한 사찰들이 거의 대부분 다 불타는데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차이력 총경한테 다른 사찰 불태우는 걸 명령했으면 아마 그것도 지켜냈었을 겁니다. 예. 오늘 쭉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그리고 1980년대 87 민주항쟁까지 받고 맨 시작은 사실 현재적인 입장에서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31년 만에 사실상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이 어제 통과가 됐고 이제 8월 2일부터 신설된다고 합니다. 며칠 남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5번의 회의를 거쳐서 정말 정광석화처럼 어떻게 보면 무슨 작전 벌이듯이 정말 신속하게 이렇게 결정이 됐고 일단은 경찰 내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30일 예정됐던 경찰 전체 회의는 일단은 취소를 한 상황이긴 하나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우리 교수님께서는 한국 경찰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좀 폭넓게 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찰은 이미 민주화되어 있는 경찰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경찰의 어떤 과학 수사 능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고요. 또 한국 경찰의 이런 특수부대의 역할도 역시 세계적인 수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찰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모범적인 경찰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을 다시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간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냐? 바로 미군정 시기의 경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그럼 그 앞으로 이야기하면 일제강점기의 경찰 체제. 그러니까 조선의 백성들을 지키고 수호하는 경찰이 아니라 거꾸로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기득권의 이익에 앞장서는 경찰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의 경찰국을 만들어서 잘못된 경찰 제도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빨리 철회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경찰들, 경찰 가족 여러분들이 다시 좀 단합을 해서 이것을 막는데 역할하면 좋겠다. 정의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을 갖다가 올바르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들, 이것은 경찰들이 해야 될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포도청에서 경찰국까지 경찰 제도의 변화, 그 의미가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경찰 조직이 거대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수사서부터 정보, 자치, 대공 업무까지 맡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과연 지금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이 민주적 통제인지 많은 국민들이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우려가 있는데요. 오늘 방대한 얘기 좀 재밌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뭐 한 말씀 더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한 국민들입니다. 매우 현명한 국민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일선 경찰들의 어떤 노력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찰분들, 특히 이번에 총경회의를 주도하셨던 유사명 총경이 굉장히 지금 억울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올바른 민주경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청에서 경찰국까지 경찰 제도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 어떤 주제로 저희 역사 토크 투데이를 할지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신대학교 김진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